네,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진짜 아무 얘기나 오늘 하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완규만 있냐? 함상훈이 있다. 네, 지금 그쵸. 함상훈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근데 한덕수가 고름. 한덕수가 임명한 2명 중에 이완규도 문제지만 함상훈. 처음에는 이완규만 문제가 됐어. 우리 지난주에도 이완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애가 있더라. 더 심각하신 그러니까 많은 또 우리가 또 기억하는 많은 그런 판결들에서 정말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이분이 또 하신 게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제일 먼저 거론된 거는 그거였어요. 2,400원 버스 요금 횡령 사건. 맞아요. 이거였어요. 이제 전북이 한 그 시외버스 회사에서 17년 차 되는 이제 버스 기사가 2,400원인 버스 요금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적절한 징계인가? 해고가 2,400원을 가지고 해고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함상훈 판사가 이제 그 회사의 편을 들어줬죠. 그래서 그게 가장 논란이 됐던 거였고 이게 제일 먼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처음에 2,400원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말부터 계속 거론됐던 게 성범죄 관련돼서 봐주기 판결이 많다.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많다. 너무 놀랐어 나도. 그래서 맞아요. 짧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일단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 강제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가해 남성 A 씨가 일면식도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서 버스에 탄 뒤에 같이 내리고 골목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이제 강제추행한 그런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함상훈이 고법에 있었거든요. 그 2심 재판부였는데 그때 벌금 500만 원을 확 내려줬어요. 그렇군요. 그런 사건이 집행유예를.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였지만 실형이었어요. 실형이었지만 집행유예로 했던 건데 그거를 벌금 500만 원으로 확 내려준 거였고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남성이 채팅앱에서 알게 된 15세 여학생을 이제 신체 사진을 이제 유포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하고 만나서 유사 성행위를 시킨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어떻게 내렸냐면 이 가해자한테 징역 3년을 때려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또 이 고법 함상훈이 무죄를 내려버립니다. 대단한 어떻게 이런 걸 무죄를 내릴 수가 있지? 무죄. 왜 무죄를 내렸을까? 왜 문제였냐면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 접촉은 있었던 건 맞는데 이게 유사 성행위 의도까지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의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을 이제 요구한 거죠. 그 피해자한테 왜 너는 피해자답게 하지 않았어? 신고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그 사건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논란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친족 성폭력이었어요. 2017년도 친딸한테 만 13세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이건 집행유예 없음. 집행유예도 없는 그냥 징역 6년 실형이었어요. 근데 이 함상훈 고법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었어요.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네. 네. 그냥. 풀어준 거예요. 진짜 개색. 근데 이 논리가 너무 말도 안 돼. 개색. 이게 집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잠결에 딸이 바지에 손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잠결에 바지? 이런 논리로 풀어줬어. 그렇군요. 그리고 논란이 된 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 교수가 자기의 제자 여학생을 차에서 성추행하고 숙박업소로 데려가서 성적인 행위를 한 그런 였는데 그래서 이제 파면이었거든요. 파면인데 이걸 취소를 시켜줬어요. 그 교수의 파면을 취소시켜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이 분이 한덕수가 고르고 골라서 지명한 거죠. 지명한 헌법재판소. 그렇군요. 확신범입니다. 거의 이 정도는 확신범을 넘어서 아주 거의 범죄에 가담한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절대 안 되는. 우리 지난주에 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같은 결에 서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영배와 같이 판결을 한다. 어쨌든 참 정말 안 될 일인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을 수가 이게 제도적으로는 막기가 너무 어려운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지명한 건데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지명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그쵸.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그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뭐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명이 퇴임하기 전에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에서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을 이제 국회 운영위 통과했는데 국힘은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예. 이러니까 내란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게요. 운영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명과 관련해서는 또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이 어떻게 또 결정을 할지나 이런 것들을 봐야 물론 뭐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심 재판관으로서 네. 이게 저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저번에도 제가 장난처럼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행은 기본적으로 대신해야 될 어떤 사무들을 대신하는 게 대행이지 결정 이거는 대통령 몫에 그 새로운 어떤 결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권한이 어떤 때는 한덕수 어떤 때는 권한이 없다 임명할 수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임명을 또 말을 바꿔서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논리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금요일에 좋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임명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면 권한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도덕상 안 해왔던 거다.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역할이 최소한으로 유지되는 선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게 그거는 합의한 약속인 거지. 그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논리를 누가 얘기하세요? 장성철. 장성철 네,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왜 그렇게 해왔는가가 분명히 근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가. 그것도 일종의 합의된 어떤 합의에는 근거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대한민국 헌법의 근거에서 지금 운영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합의
사실 헌법의 기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부지법을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합의에 이뤄서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왜 권한이 없는 것을 권한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대행한다는 것은 결정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그 대행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대행이라는 의미 찾아보세요. 대행의 뜻을 찾아보세요. 대행이 뭔가. 아니,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라서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전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나오지? 5명이 나올까? 그렇군요. 네,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죠. 진짜 네. 안 그러면 진짜 한국 망하는 거죠.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사실 저번에 우리 그거 탄핵 결정 날 때도 그 걱정을 했었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아수라장 된다.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쨌든 합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쵸?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짜 할 말, 저는 다시 제 정치학 전공인데 다시 정치를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해이해졌어. 다시 해야. 요즘 막 법전도 다시 많이 읽으시고 막 필사하시고 그런 그쵸.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새롭게 또 우리가 다시 법을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해요. 헌법도 읽고. 맞아요. 이번에 그 재판 판결 나온 것도 판결문도 읽어보고. 그러게요. 네.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계속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근데 너무 못된 것 같아 국힘이. 이거는 국힘 차원에서도 말도 안 된다고 뭐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기대가 없어요. 저는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해체를 해야 될 당이다. 강제 해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예전에 해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안 될 것 같긴 하죠. 예전에는 그때 반대했잖아. 그때 반대했잖아. 반대했죠 그때는. 통합진보당 해산하는 거 반대했잖아. 반대했죠. 근데 국힘은 아니 전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전례가 있잖아. 저는 국힘이 자연사하기를 계속 바랬거든요. 전례가 있다. 자연스럽게 사망하길 바랬는데 요즘에는 자꾸 그 마음이 바뀌어. 그냥 강제적으로 하고 싶다. 사망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이런. 있는가 과연. 제 마음이 그렇다. 하지만 아직 저는 자연사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리셨잖아요. 출마 선언을 영상 그 형태로 했는데, 그렇죠. 좀 약간이 센세이션했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되게 저희 그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 민주당은 늘 뭔가 좀 소수의 그런 포지셔닝이었거든요. 물론 정권을 잡은 적도 있었지만 소수의 포지셔닝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수가 됐구나 이제 민주당이 그렇죠.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그 선언을 보면서 들었고 물론 뭐 전에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이제 우파다 뭐 이런 또 그 선언을 뭐 이것도 나중에 좀 수정하긴 하시지만 그런 선언을 하실 때도 그래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뭐 저희 정치 체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그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뭐랄까요 이념적으로 약간 왜곡된 것들이 있어서 우파라기보다는 극우이신 분들이 우파의 자리를 또 있었고 국힘이 극우죠. 그러니까 국힘 이전에도 계속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건강한 토론이 안 된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우파가 되고 이런 그림도 괜찮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오는 편이어서 참 괜찮은데 그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번 국면에서 특히 이 탄핵 국면에서 아 이렇게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런 때려 부시진 않지만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누워서 막 자기 몸으로 막 저항하고 국민 저항권 얘기하고 되게 소수파처럼 집회를 했던 거잖아요. 극우들이. 이 거의 최초로 보는 그런 장면이어서 전 되게 새로웠어요. 아 이제 이 우파들이 소수파가 됐구나. 드디어. 소수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 보통은 그냥 집회를 하는 건 민주노총이나 그런 집회를 좀 강성 집회를 했었지 그런 강성 집회를 우파들이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꾸준히 집회를 해왔고 저는 그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태극기 집회 진짜 많이 봤거든요. 태극기 집회 그쵸.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만 막 딱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양상이 좀 더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물론 뭐 그게 25% 이 아스팔트 지지층이 있다고 늘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25%일까? 라는 지금 생각은 30% 넘잖아요. 30% 넘는다고요? 네, 국힘 네. 지지율. 국힘 지지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선거를 했잖아요.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 이걸 보면 완전 그래도 뭐 근소한 차이로 지거나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막 20%막 이렇게 차이 나는 정도로 지금 수치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과 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거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버렸고 뭐 그래서 좀 이건 지지율 진짜 25% 30% 맞나 이건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형적인 소수파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그 국힘의 어떤 이 내란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했던 생각은 아 집권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번엔 포기했겠죠. 집권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얘들은 집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정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랑 너무 엇나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3년 뒤에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음. 다음 3년 후에 그렇죠, 치러질 그렇죠. 총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때 얘네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3년 내에 얘는 엄청 지지율 떨어질 거고 힘들겠죠. 못할 거다. 그럼 우린 그때 살아날 수 있다. 그 뒤를 보고 있는 거여서 후회를 노리고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이들은 3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근데 저는 당이라면 좀 국가를 어떻게 좀 운영할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래도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민주당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생각이 그 뭔가 민주당은 그걸 있잖아요. IT를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걸 이재명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를 강인한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를테면 기술 주도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든 나쁘든. 아니 국힘도 똑같은 얘기예요. 국힘은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국힘은 오히려 근데 과방위에서 AI 기본법 왜 통과 안 시키냐라고 얘기했던 게 국힘 의원들이었어요. 최민희 의원한테 막 들이받고. 근데 지금 이제 정치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 정치적인 뭐랄까요 퍼포먼스가 정말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국힘은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가 그 뭐죠 한 누구야? 한동훈부터 이 대표로서 보여줬던 것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보여줬던 정치가 전혀 메시지가 없이 그냥 땡깡을 부리는 상태로 지금 추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고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지지자들과 함께
저는 그 양상은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또 개딸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도 보수 얘기하면서 내놨던 정책들이 다 우양우인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게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발전 그렇죠. 미래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고 당연히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치체로서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그런 정도의 비전은 국힘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비전. 그러니까 저는 비전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뽑을 때 민주당은 비전과 능력이 있게 보인다. 봤을 때. 근데 국힘은 전혀 비전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뭐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이번에 보여준 정치에서는 전혀 뭐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아마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되게 많은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도 물론 뭐 앞으로 봐야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민주당 지지를 100% 한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저는 제 나이 먹을수록 제가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도 얘기했는데 보수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가 보수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내가 꼰대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 확실히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진보정당에 이렇게 개인 미래 의견을 비전을 가지며 개인 성향을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거야. 언론에서? 아니 페미니즘이 다 거의 다 연결되는 건데 뭐 어떡해요. 그래요? 네. 페미니즘이 정치라고 하는 게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정치는 극우부터 거기까지 다 퍼져 있잖아요. 뭐 그렇죠. 하지만 네, 어쨌든 권 공조하고 선생님. 같이 갈 수 있는 곳은 네네네. 네. 지금 뭐 차별금지 뭐 어디가 낼 수 있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낼 거야? 누가 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 국면에서는 얘기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냈던 얘기도 뭐 20, 30대 여성들이 함께 만든 광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굳이 지우면서 이렇게 뭐 이건 국민이 모두 함께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굳이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또 여성 이슈를 또 지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씁쓸함을 느꼈다. 근데 손희정 선생님 얘기잖아요. 뭐라고? 너네 대표 아니야. 너네 대표 아니야. 맞아. 우리 그 기사 있지 않나요? 기사가 있잖아요. 있어요. 손희정 선생님 기사 있어요. 우리 캡처한 게 있었나? 우리 캡처한 건 캡처한 없고 거 최근에 기사가 나왔어. 어디 토론회인가 어디 그러니까 행사에서 집토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한 게 또 기사화 됐더라고요. 페미문다에서 그 쇼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집토끼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쨌든 좀 더 변화를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근데 너무 변화가 더디다? 더디다? 더 안 될 것 같아서 더 안 된다? 걱정이죠. 그렇죠. 또 이번에 저는 또,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진보정당이 더 잘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진보정당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전 그래서 민주당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국힘은 이제 자연 소멸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자연사? 그거 안 된다며. 난 자연사를 말한다는데 안 된다. 자연 소멸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게 좀 건강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